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이어가겠습니다. 이 개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가 넘었지만 개표 상황 여전히 초반입니다. 개표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결과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전국 1, 2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개표는 1.6% 초반입니다.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가 53.6%, 윤석열 후보가 43.4%, 이재명 후보가 현재는 1위지만 개표 초반입니다. 네, 전국 개표율 2.1%입니다. 전체 17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5곳에서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곳에서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도 개표 상황들이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국 1, 2위 계속 살펴보죠. 시도별로 살펴봅니다.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현재 2곳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 한 곳도 앞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개표율은 아주 초반입니다. 0.2% 현재 개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 보겠습니다. 전체 42곳의 선거구 중에서 개표가 1.3% 진행되고 있고요. 42곳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4곳에서 우세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7곳에서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개표 초반대라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판세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 경기 모두 개표 초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 역시 수도권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후보 2곳, 이재명 후보 2곳, 박빙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0.2%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5곳 가운데 한 곳에서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드리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은 3.5%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좀 더 많이 이루어졌군요. 4.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14곳 중에서 9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있고 한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별 1, 2위 저희가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부산 현재 1.8%, 전체 16곳 중에서 9곳에서 개표 초반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3.4%의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22곳 가운데 14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도 개표 초반이고요. 대구도 지금 8곳 중에서 아직은 2곳 정도만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역시 1대1 접전 양상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5.8%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 24곳 중에서 20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한 곳에서도 우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많이 이루어진 곳이 5% 정도입니다. 예. 광주 2% 이루어졌고요. 광주 전체 5곳 중에서 4곳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개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개표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은 개표가 꽤 진행이 됐습니다. 11.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22곳 가운데서 21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는 단 한 곳에서도 우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전북 보겠습니다. 전북도 전체 15곳, 개표율은 6%가 조금 넘었군요. 10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에는 개표가 5.8% 진행된 상태고요. 강원 선거구 전체 18곳 가운데 14곳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 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 개표 초반 2.6%인데요. 현재 2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YTN을 통해서 시도별 전국 1, 2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지금 시각이 9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주 초반이고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10%고 전국으로 보면은 한 1%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예.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계속 그 투표를 봐오셨고 출구조사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과를. 출구 조사를 해온 건 아닙니다만 예. 조금 전에 뉴스를 접했고요. 예. 지금 향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적은 개표율이어서 그리고 출구조사가 두 군데에서 다른 방식 공중파 3사와 JTBC가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엇갈렸어요. 예. 그리고 그 표는 그 차이는 매우 적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개표를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럼 질문 좀 바꿔서요. 몇 네. 프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까요? 개표율이요? 예. 예. 글쎄요. 개표율 적어도 한 50% 정도는 돼야 50%? 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지상파와 JTBC 출구조사 결과가 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달랐던 겁니까? 일단은 두 조사가 어쨌든 이제 출구 조사를 JTBC는 이제 처음 도전을 하는 방송사인데요. 예. 그 방향성이 일단 달랐습니다. 이 지금 순위를 보면은 방송 3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8.4, JTBC는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가 47.7이어서 예. 지금 방송 3사는 윤석열 후보가 0.6%포인트 앞서고 그다음에 JTBC는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조사들의 오차 범위 안에서 보면은 오차 예. 범위 이내여서 예. 방향성은 달랐지만 두 결과 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출구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호남이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예. 그리고 영남권에서 그 TK, PK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수도권이 양쪽이 다 팽팽했다. 네. 그리고 충청권도 양쪽이 다 팽팽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캐스팅 보트를 어디가 질 것이냐. 이거는 수도권과 충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절반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참 예.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어디가 될 것인가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청년- 유권자가 예. 선관위 공식 발표 유권자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50.1%가 그렇고요. 넘네요, 과반을. 충청이 10.4%죠. 호남이 9.8%.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 주면 예. 부울경이 25, 충청, 호남 각 10, 예. 제주, 강원 합쳐서 4.6. 예. 나머지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예. 수도권에서의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표심이 얼마나 미묘했는지 네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정리해 주시는 거로 딱 계산해 보면 이제 90한 8, 9%가 나오네요. 99점 몇이 될 겁니다. 나오네요. 예. 그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은 지역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도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별로 캐스팅 맞습니다. 보트로 꼽힌 그 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2030 청년 표심이었는데 이 청년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20대가 이제 이대남 이대녀로 나뉘어가지고 사실은 이대남은 이제 좀 야권 후보 쪽에 이대녀는 그 여권 후보도 아니고 야권 후보도 아니고 약간 분산이 된 흐름이었는데요. 예.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에서는 45.2대 47.8로 거의 나뉜 것 같아요. 팽팽하게 네, 나뉜 네. 상황이고 30대도 지금 46.3대 48.1이어서 조금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단일화가 그 반발의 흐름을 가져왔다. 그래서 20, 30대가 이렇게 좀 그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20, 30대에서. 그래서 그 3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팽팽해지고 그 반사이익을 이재명 후보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단일화에 대한 반응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예. 호남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호남의 지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출구조사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여론이 호남 쪽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요.
호남은 사전 투표든 본 투표율이든 항상 높았습니다. 전국을 크게 상회했었고 네. 그곳의 전통적인 정치 정서가 어떠하리라는 건 역시 물론 조금씩 열버져 가는 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전 투표 하루 전날 대단히 기습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동안에도 단일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고 단일화를 이번만큼은 철저히 거부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아주 직접적인 언설이 단일화 발표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수없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손가락을 자르는 일 등등등. 그리고 유세버스 기사분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빈소에서 예. 그분들의 시신이 안치된 그곳에서 완주의 의지를 또 한 번 다짐하고 예. 사실 우리가 빈소 같은 곳에서 한 분의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불과 2, 3일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안 그래도 단일화 피로도가 힘들어 오던 차에 저런 기습적이고 정치를 희화화시키기까지 하는 그 단일화에 대한 역작용, 반발심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런데 상상도 못할 정도의 깜짝 놀랄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율은 이번 네네. 사전 투표율은 쉽게 말하면 총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반절, 2명 중에 하나는 사전 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예. 최종 투표율이 77이니까 딱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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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는 단일화 자체에 항의하는 반작용표가 많았으리라고 짐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예. 또 하나 극단적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꽤 오래전부터 취해왔습니다. 12월 중순 이래로 뭐 이를테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거나 성인지 예산을 뭐 어떻게 해서 어디 쓴다거나 그거는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확실히 취하겠다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분열적인 선거 전략인데요. 굳이 정치학 교과서를 들지 않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익히 알 수 있죠. 예. 동일한 세대의 남녀 그룹 간의 대결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예. 이거 역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설령 그렇게 해서 피해자라고 특히 문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이대남들을 결집시키는 남자들, 예.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당대표에 오르기도 했고 예. 그에 반해서 20대 여성들은 이대 남에 비해서 사회 재반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진보적인 데다가 예. 피해 의식이 남자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예. 이대 남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몰려다니면서 예. 모이는 몇몇 사이트도 분명했고 그곳에서 오가는 것들은 얘기들은 서로를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또 똘똘 뭉치게 했어요. 반면 이대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 예. 그동안 쭉 해온 여론조사에서도 적게 잡히는 편이었는데 네네.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남녀 문제가 다시 도화선이 되어 가면서 예. 이대녀들이 조금씩 뭉치기 시작했고 네네. 오늘 같은 출구조사 일단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포인트 실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면 사전 투표율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심이 반영이 됐을 텐데 네. 지금 출구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했을지 어떻게 반영했을지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것만 가지고 보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정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게 성연령 지역이에요. 그거는 놈이라는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그냥 반영시키는 건가요? 퍼센트 같은 그렇지 거는? 않고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보정 작업할 땐 성연령 인구비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이번에 보정 작업은 제가 듣기로는 그 사전 투표에 의한 그 투표 현황이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 자료의 기준에서 보정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여성이 이만큼, 이 지역이 이만큼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퍼센트를 그렇죠. 어느 후보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추측을 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자를 네. 대상으로 네.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물을 수 없거든요. 없죠. 예. 선거법상. 네. 예.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전화조사로 만 샘플 정도를 이용해서 예. 그 전화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 이제 이동선은 좀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샘플은 생각합니다. 한 10,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이강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출구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초접전으로 나온 가운데 개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개표 초반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관악구 개표소에서는 개표 사무원 470여 명이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분주하게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관인 한 50여 명도 지금 이곳에서 관리 감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표 작업이 시작된 게 저녁 8시쯤이니까 이제 2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서울 지역 개표율은 0.7%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개봉되면 사무원들은 먼저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뒤 분류기에 넣습니다. 그럼 유효표와 무효표가 분류되는데 분류기가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의 경우 무효 여부를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사전 투표는 봉투째 관할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사무원들이 밀봉된 봉투를 열고 투표지를 일일이 꺼내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1632만 명, 사전 투표율 36.93%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확진자를 위한 투표 시간 연장까지 더해진 이번 대선, 개표 진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됐던 지난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자정 무렵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새벽 1시쯤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처럼 후보 간 초박빙 접전 구도가 이어진다면 한두 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네, 선관위 상황판이 개표 진행 내용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선관위 상황판 보이실 텐데요. 투표율을 나타내던 상황판, 지금은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표 상황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75% 정도 개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북과 전남이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대전과 울산, 세종이 조금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락의 윤곽은 애초 예상보다 더 늦은 내일 새벽 2, 3시쯤 드러날 수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개표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관위는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을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투표율은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확정되는데요. 일단 선관위에서 투표가 모두 끝난 저녁 7시 30분을 기준으로 발표한 잠정 투표율 7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했고 또 매시간 집계된 투표율이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 선을 돌파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분산 투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본투표를 저녁 8시까지 지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동선 분리로 일반 유권자 투표는 사실상 18시까지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81.5%, 전남 81.1%, 전북 80.6%, 세종 80.3%로 나타났고요. 제주 72.6%, 충남 73.8%, 인천과 충북이 74.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한연입니다. 제20대 대선 개표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나란히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 만큼 늦은 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개표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에 나가 있는 김태민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측의 상황실에는 이경국 기자가 나가 있군요.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현우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이죠.
네,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출구조사에서 예상 밖 초박빙 접전 결과가 나오면서 이곳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인 만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대부분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갈린 만큼 막판 신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각자 위치에서 전국 개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와 코로나 확진자 투표 결과도 남아있기 때문에 승부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아든 데다 캐스팅보트로 꼽은 여성표가 모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지층 총결집이 이뤄진 결과로 보고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시간 자택에서 개표 현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선인 윤곽이 확실해질 때쯤, 그러니까 자정을 전후로 이곳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힌 뒤 여의도 당사를 들러 대선 기간 함께했던 당직자 등을 격려하고 인사를 전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후 비공개 투표를 마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동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강조해온 대로 미세한 득표차로 이번 대선의 향방이 갈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늦은 시간까지 긴장 속에 운명의 순간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지금 상황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상황실 지금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서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선대본부 관계자 일부만 자리에 남아서 선거 방송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 초박빙으로 예측이 된 만큼 오늘 장기전이 펼쳐질 가능성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등 이 당 지도부와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저녁 7시쯤부터 이곳 상황실에 모여서 긴장 속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앞섰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서는 잠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곧장 분위기는 차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포인트 대승을 기대했지만 초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점친 출구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투표율이 80%에 육박해서 정권교체 열망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근접하지는 못한 점도 여전히 변수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분명히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개표 상황 차분히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선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새벽 시간 이곳 상황실을 방문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오늘 SNS를 통해서 거듭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고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돼선 안 된다며 정권교체 열망을 투표로 실현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의당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일단 거대 양당에서는 환호와 박수부터 터져 나왔지만 이곳 정의당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심욱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현재는 여영국 대표 등 일부 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개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두 자릿수 득표율도 내다보고 있었지만은 일단 지금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인 득표율 6.17%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가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온다면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진보정당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제3시대가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찾은 심 후보는 이후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윤곽이 나오게 되는 자정을 넘어서 이곳 당사를 찾아 당 관계자들과 인사와 격려를 나누고 소감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표 결과가 오늘 새벽 늦게쯤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각 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재 자택 안에 머무르면서 개표 초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당선 윤곽이 나오는 새벽 늦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엔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후보 집 앞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깐 화면 뒤쪽을 보실 텐데요. 파란색 옷을 입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부터 그리고 이웃 주민, 유튜버들까지 몰려서 이곳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1% 미만대 초접전을 벌일 거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지지자들은 승리에 기대감을 잃지 않고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 표 한 표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 서울 모처에 머무르면서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주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SNS를 통해 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더 투표하도록 애써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비공개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이곳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과 이웃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 후보를 맞이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함께 사진을 찍은 뒤 별다른 말 없이 집 안으로 향했는데요.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또 당사로 이동해 감사나 위로 인사를 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아직 정확한 이동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새벽 1시쯤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구조사에서 보셨듯 누가 1위를 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이곳 현장에 남아서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집 밖을 나서서 당 상황실로 역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후보 자택 앞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이런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점점 몰리면서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아파트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집에서 투표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도 집에서 확인했을 텐데요. 윤 후보는 일단 집에서 개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애초 내일 새벽 1시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워낙 초박빙,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선 윤곽이 나오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취재진의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모두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4일 각각 부산과 집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서울 광화문에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피날레 유세를 한 뒤 강남역 거리 인사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오늘은 공개 일정 대신 SNS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투표를 통해 정권 교체 열망을 실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던 여야 의원들 모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빴습니다. 어떤 네.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출구조사 발표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총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과거 여성이 총괄 상황실장을 맡는 예는 없었고요. 제가 총괄 상황실장이어서 일이 많았습니다. 총괄 상황실장인데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저랑 행안위를 같이 하셨었는데 제가 또 행안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전투표 때 되게 좀 난리가 있었고요. 또 산불이 울진하고 삼척에서 있었잖아요. 그럴 때 또 행안위가 그 일을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있었고 거기다 이제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이니까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하는 긴장이 좀 기억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그 느낌, 국민들의 이렇게 변화, 그 만나면서 오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있었고 말씀처럼 긴장의 오늘 하루였는데요. 그 긴장의 하루가 사실은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조금 진단다. 그래도 이길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JTBC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 순간 다 사실은 방송 3사 것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침울했다가 JTBC께 나오니까 그건 또 조금 이기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지금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저도 아까 그 7시 반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YTN 미디어홀에서 각 당의 표정을 좀 봤는데 엇갈리는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사실은 좀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깜깜이 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중에도 각 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출구조사가 또 이제 박빙으로 아주 초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종의 충격이었고요. 사실 이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보정 전에, 즉 사전투표자 37%에 달하는 사전투표자에 대한 보정 전에는 8.8% 정도 이기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정하고 나니까 사전투표에서 8.2%를 진 거죠. 그래서 0.6% 이긴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뒷부분, 즉 보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그래서 없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던 그러니까 아주 환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주 많이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뭐 0.6% 이렇게 하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를 못했던 점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지속적으로 50% 후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 50% 후반, 즉 55% 정도를 55% 정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그런 국민적 열망을 저희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판세 분석과 또 현재 개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광화문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대근 앵커, 김수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청와대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청와대는 평소와 같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청와대에 새롭게 입성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이면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수환 기자.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까지,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윤곽이 드러나면 광화문 광장 등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을 세울 텐데 이번에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일러 보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각 후보들이 당선 윤곽이 나오거나 확정이 되면 먼저 당사 상황실을 찾고 그다음에 시민들 인사를 하죠. 그래서 지난 대선들을 좀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 인사를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현재 당사 앞에 연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통 자정 정도 되면 오늘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새벽 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1% 안초 박빙 결과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었는데요. 네. 미세한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뒤 인터뷰에서 걱정보다 더 적전이라서 물론 새벽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고무된 분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이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면서 섣불리 예측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초박빙 속에서 우위는 점했지만 예상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작거든요. 그래서 좀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좀 당황한 얼굴들이 많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출구조사 뒤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 자체 예상보다 차이는 작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앞으로 과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윤석열 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아니면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이런 거를 약속을 하면서 이 와중에 김동연 대표와 단일화를 또 추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둬서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라는 말보다는 국민통합정부가 더 우선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퍼컷을 날리면서 정권 교체를 외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네,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 이런 말처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었죠. 그래서 어제 SNS를 보면 정권 교체, 이렇게 한 줄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식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를 같이 꾸리고요.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안 대표 행보도 관심인데 단일화 선언 뒤에 안 대표가 행정적인 업무를 해보지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입각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입각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행정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평소에 약간 껄끄러웠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정적인 거지만 당선된 뒤에 어떤 관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선거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자,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20대 대통령, 과연 누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될까요? YTN과 함께 지켜보시죠. 이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변수로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높았던 지난 사전 투표보다 10%가 높았습니다. 37%. 37%가 사전 투표가 되는데 사전투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은 저쪽에 있지만 그 선거운동은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사전투표 하고 나서 반응 보이는 게 엄청났습니다. 달랐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전에는 자기 것을 표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손 흔들어주고 이러는데 투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투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유세하고 있으면 찾아와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투표가 괜찮겠구나라고 했지만 그건 또 저희들 생각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가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쪽 저쪽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깜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는 아주
우리 쪽에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투표가 왜 그런 반응이 있었냐면 제가 보기엔 사전투표가 3월 4일인데 3월 4일, 5일인데 3월 3일 날 한밤중에 그 단일화 이제 이쪽에서는 사람들은 그거를 단일화라고 보지 않고 깜짝 놀란 거죠. 자고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야? 야합이지? 안 되겠어. 우리가 투표하러 나가야 되겠어. 이런 반응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전화는 빗발치고 아침에 회의하고 있는데 떡 들어와요. 떡 들어오고 그다음에 케이크 들어오고 그다음에 과일 들어오고. 왜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제가 놀란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국회의원 한지 한 3선이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저에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 적이 없는 관변단체 대표세요. 그런데 그 관변단체 대표를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떡을 한 마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 안 보이고도 갈 수 있었는데 그 밤에 있었던 그 일이 일종의 샤이였거나 아니면 뭐 투표장으로 안 나갈 수도 있던 분들을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호남은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호남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후보가 그러느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 단일화가 새벽에 발표되고 나니까 호남이 쫙 뭉쳐서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많이 높았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사전 투표는 역대 사전 투표에 저희가 계속 분리해 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36.93%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출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출구조사는 정상적으로 출구조사를 했고 출구조사 결과는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투표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부분은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방송 3사에서. 그래서 샘플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출구조사처럼 됐겠느냐 하는 부분에 약간 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전투표와 상관없지만 확진자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여론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확진자 격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뭐 25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만 정도 투표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여기 여론조사도 안 했고 출구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사전투표 부분, 이 여론조사, 그다음에 확진자와 이제 격리자들 100만 정도 되는 이분들 여론이 어디로 정확하게 갔는지를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론조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 1시, 2시까지 표결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개표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1시, 2시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고 한 3시, 4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확진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확진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시고 좀 연구하시거나 조사한 게 있나요? 확진자 제가 이제 행안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저희 소속 기관이거든요. 확진자가 많아질 것이다. 100만은 될 것이다. 격리와 확진자와 격리된 사람이 100만 정도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충분히 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사전투표 때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고 오늘은 본투표인데요. 본투표는 투표소가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때는 사전투표소 자체가 약 3,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셔서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을 정부에 대한 불편으로 제기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여당에 대한 불편으로 사실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다시 선관위를 불러서 철저히 준비하셔라. 확진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고 빨리 투표할 수 있고 직접 투표하면 될 수 있게 해라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투표소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직접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계를 보니까 오늘 저녁 때 6시까지 이제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그 뒤에 늘어난 투표율이 약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한 60만 조금 넘는 숫자가 그런 정도 이제 오늘 한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 때 한 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고 그래서 확진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저희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분들 중에 좀 그래도 조금 건강한 분들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픈 분들은 좀 못 나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뭐 저희도 까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좀 진행이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그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각 당 캠프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우상호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1에서 1.5% 정도 좀 초박빙 우세라고 전망을 했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10% 내외로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막상 출구조사를 열어보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 기간에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단일화가 마지막 날 일어났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이것만 빼놓고 나면 사실 별다른 변수가 이게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뭐 플러스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출구 조사가 맞다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받은 48%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이전에 봤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일화에 있었던 7%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7%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은 저희는 뭐 그때 단일화를 할 때도 득표율을 올려서 뭐 집권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통합을 하고 또 민주당에도 우수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후보께서 연설할 때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통합의 마음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표 결과적으로 출구조사가 맞다면 표에는 별로 크게 기여를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참 사후에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요. 확진자도 연령대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뭐 차후에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7%의 안철수 후보의 7%가 그렇게 딱 가면 딱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철수 표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했어요. 이런 얘기도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래도 기대한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에는 꽤 그 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저런 식의 단일화는 야합이야 이렇게 판단한 게 국민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뽑으면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진짜 정치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한 말씀 못 드린 것이 출구조사 결과는 항상 옳았습니다. 맞았는데 득표율은 계속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누가 당선됐느냐 이 정도는 맞았지만 그거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1.2% 이긴다고 출구조사가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근데 사실 나중에 총 득표율 계산을 해보니까 3.5%포인트를 이긴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108만 표가 되는데 1.2%가 3.5%로 움직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위 후보가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순위는 안 바뀌지만 득표율 자체는 변동을 해왔던 게 그동안 역사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워낙 박빙이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은 여전히 아직 10% 밑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득표율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뭐 잘 차려진 밥상처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맛집과 함께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 없는 떡볶이. 후보님들 그 인기 부러우시죠? 켜켜이 접어놓은 유권자 마음. 드디어 오늘 쫙 펼치나요?
숨겨진 네 안의 표심을 보여줘.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막국수고 민심이고 잘 섞으면 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만나게 못 만드는 도토리묵. 정치와 비슷하네요. 속이 흰지 검은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한 마리 한 마리 모여 턱 쏘는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민심도 그렇겠죠? 장수의 상징 복숭아. 민심에 오래도록 남을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이남민의 헛헛한 속을 달래주던 돼지국밥. 어디 민심 달래줄 후보 없나요? 급하지 않게 은근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불고기 말고 민심이요. 속을 알 수 없지만 한 번 뚜껑 열리면 막을 수 없습니다. 비싸다고요? 얼마 나오지 않거든요. 한눈 팔면 사라집니다. 민심 집중! 속살만 쏙쏙 빼먹듯 표심도 쏙쏙 뽑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튀김을 감싼 상추처럼 민심을 부드럽게 감쌌다면 당선! 간장이 속살까지 스며들어야 참맛이죠. 민심의 속살을 파고들 후보는 누구일까요? 각양각색 재료 모아 민심 비빔밥 완성! 어디가 제일 긴지 묻지 마세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요. 전 국민 최고의 메뉴는 역시 집밥이죠. 엄마의 된장찌개처럼 지친 일상을 위로할 후보를 찾습니다. 네, 저희가 맛집을 통해서 전국 네. 득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좀 눈에 띄셨어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조금 전에 사실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부울경과 경기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아픈 부분이 서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긴 걸로 55%, 5% 이긴 걸로 나오는데 예. 경기가 한 5% 정도 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출구조사 결과. 예. 근데 인구가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네. 1,300만이고 서울이 9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에서 상당 부분 잃었던 것 같고 예. 또 아픈 부분이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만 부울경인데 예. 부울경이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 보궐선거는 63%의 득표를 예. 해가지고 더블 스코어와 비슷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예. 이번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부울경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충분히 못 따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인구가 많은 경기를 지고 예. 지난번 대선에서 경기 우리 이겼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픈 부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 개표율 12.39%의 윤석열 후보가 56% 정도, 이재명 후보가 39% 정도 지금 이렇게 표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인천과 경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서울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이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19% 정도 졌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22% 정도 졌었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19%였고요.
그래서 서울이 가슴이 아프죠. 제 지역구에서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예. 그래도 9%, 8% 정도 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은 정말 따끔하게 국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예. 만나면 주민들이 아주 잘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너하고 너희가 했던 부동산만큼은 구분할 거야. 그래서 딱 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녀보면 나아지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유연하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택을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의 주택을 팔게 해야 되는데 예. 양도세를 중과시킨다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이게 이념의 틀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을 약간 혜택을 주면 안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가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일 수 있고 예. 정말 투기를 위한 다주택자와 구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가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팔면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 국민에게 일정 정도 먹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일정 정도 그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 나가는 시그널이 보이면서 예.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지금 출구 조사를 보면 5% 정도 예. 뒤진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것보단 많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졌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걸 조금 기대하고 있고요. 예. 경기나 인천은 지금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 말씀처럼 경기가 인구가 더 많은데, 네. 그리고 인천이 바로 밑입니다. 예. 보통 인천의 득표율이 전체 대선의 득표율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래서 예. 이번에 인천이 한 3% 정도 이긴다고 나오기 때문에 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도 뭐 쪽집게 지역 중에 하나지만 충북도 꽤 그동안 그렇습니다. 쪽집게했는데요. 예. 충북을 지금 보면 현재 한 개표율은 19% 후반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4%고요. 이재명 후보가 41% 현재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게 흐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 때문에 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득표율이 올라가는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요? 예, 지난번 총선 때는 사실은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를 뒤에 까서 네. 전국의 총선 지역에서 막 결과가 뒤집힌 경우들이, 새벽에 뒤집힌 경우들이 많았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됐던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먼저 깐다고 합니다. 먼저 열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뒤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지금 출구조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5% 이기는 걸로 예. 출구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이 그동안에 충북이 예.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예. 서울에서 이긴 사람이 다 이겼거든요. 서울 지면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예. 서울이 다행히 5.5%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예. 저희는 그런 면에서 기대를 또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쪽집게 지역을 봐도 접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그 지역들의 표 뚜껑을 다 열어서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지금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선거 운동에서 사실 질타도 뭐 양당 모두 다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 뭐 이런 뼈아픈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일선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이재명 후보가 더 씌워진 게 많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지사 때 국정감사 같이 했거든요. 예. 같이 했는데 대장동이 컸습니다. 대장동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그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연결돼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경기도지사 때 국정감사를,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근데 했는데 불리하게 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국감을 하는데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예. 국정감사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삭해서 국정감사 합시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는 국정감사를 하게 됐으니까 알았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관련이 없구나. 네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만들고 환수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뭐 50억 클럽은 다 곽상도 의원부터 다 저쪽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왜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 나중에 거기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뭐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그거는 참 어려웠어요. 네네. 어려워서 국민들에겐 아무리 그렇게 얘기가 돼도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국민들이 그다음에 좀 쉽게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단일화. 이건 되게 쉽게 국민들이 정치를 내가 그래도 국민인데 나한테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둣발로 이렇게 기차에다 구둣발을 올려놓는다든지 의자에다. 그다음에 그 당직자하고 유세 과정에서 그 여성 당직자를 보고 막 후보가 이렇게 사실은 막 삿대질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쉽게 국민들에겐 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한 여야 의원들께서 이렇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다가 네거티브 딱 나오면 딱 다시 마치 선거 정치로 돌아가시긴 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같고요. 대장동 뭐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TV 토론에서 누가 되든 특검해서 조사 제대로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대장동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누가 되더라도 이건 정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 특검이. 선거 이후에 지금 뭐 다 선거 끝났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두 의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가고 있는데요. 민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득표율을 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미디어홀 연결합니다. 나와주세요. 민심연구소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0.2%의 득표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6.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 8곳에서 이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9곳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자, 아직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렵지만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서 민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달라진 민심.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서 돌아선 민심 한번 확인해보죠. 전체 17곳 가운데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곳 8곳입니다. 자, 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19대 대선 홍준표 후보가 이긴 곳은 전국 17곳 가운데 3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경남, 대구, 경북이었는데 자,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로 민심이 돌아선 지역 있을까요? 네, 경남과 대구, 경북 모두 아직까지는 5년 전과 민심이 그대로인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지역 한번 확인해 보죠. 전체 17곳 가운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있는 지역 9곳입니다. 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압승을 거두면서 모두 14곳에서 이겼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로 민심이 돌아선 곳 있을까요? 네, 5년 사이 민심이 변한 곳 6곳이 있습니다. 인천,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강원 총 6곳에서 민심이 바뀐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심 이렇게 어렵고 또 매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국토를 갈라놓은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열차 노선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중앙선입니다. 서울 청량리를 출발해서 영서를 지나 경북까지 다다르죠. 자, 결과 볼까요? 자, 모두 9개 역인데 서울 청량리에만 파란색 불,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고 나머지 역에서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득표율 볼까요? 자, 중앙선 지역 이재명 후보 평균 득표율은 38.4%로 한 개 역에서 이기고 있고 윤석열 후보 58.5%의 평균 득표율로 8개 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선을 타고 민심 한번 확인해 보죠. 전라선 총 17개 역이 있는데요. 행신을 출발해서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입니다. 현재 민심 어떤가요?
네, 행신부터 천안, 아산, 오송까지 수도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서대전, 계룡, 논산, 충남 지역에서는 충청도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우세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죠. 호남 지역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 확인해 보죠. 네, 총 13개 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4개 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입니다. 자, 모두 8개에서 정차하는데요. 결과는요? 자, 확연하게 좌우가 구분되죠? 자, 호남 지역에 있는 광주송정역과 순천역에서는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고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경상도 지역은 모두 빨간색 불입니다. 자, 평균 득표율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 2개 역에서 이기고 있고요. 평균 득표율은 48.7%. 윤석열 후보 6개 역에서 이기고 있고 47.9%의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은 거의 흡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보신 3개 노선을 한번 한눈에 확인해 보시죠. 전체 역 34개 역이 있는데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중앙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요. 전라선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4개 역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18개 역, 그리고 이재명 후보 16개 역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 개표 초반이라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주의가 많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 현재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또 새로운 컨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는 12.56%, 전국을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가 50.12%, 윤석열 후보가 40.69%입니다. 자, 뭐 지금 초접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심 여론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여당에서는 판단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부정선거는 역대 선관위의 그 체계 이런 부분에서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2012년에 붙었을 때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중간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로 있을 때 1, 2%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뒤집혔어요. 그때 이쪽에서도 부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선관위가 모든 그 체계를 갖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것은 그 할 수 없는 형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이번 그 확진자, 격리자들 그 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죠.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왔고 투표선은 적었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고 여기서 오는 혼란은 그거는 선관위가 인정해야 되고 인정했고 해명했고 그렇지만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웬만한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라고 저희가 요구했고요.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하면 또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도 뭐 서영교 의원님 견해에 거의 비슷한데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인 이런 부정선거는 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선관위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줬다. 이 점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이 원칙이 지금 확진자 투표에서 깨졌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올해 추운데 기다리게 만든다든지 당일날이 처음으로 확진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관위원장은 또 이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4일, 5일 사전 투표하는 날. 이건 정말 공직기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선거국장과 선거과장까지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싹 바꿔야 된다. 선관위.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확진자 숫자가 많을 수 있으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대로 투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법을 바꿔서 시간을 늘리고 인원도 보강하고 기표소도 보강해서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꾸 사실은 우겼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기록에 나와 있어서 선관위도 되게 반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요목조목 다시 해명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또 개선이 돼야 하고 보완이 돼야 하는 문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직접 투표함에 넣고 그리고 빠르게 그 투표를 하고 그래서 거의 줄 안 쓰고 조금 있다가 또 마침 날씨도 오늘은 좋았어요. 사전투표 날은 날씨가 돌풍이 얼마나 불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에 이어서요. 워낙 초박빙 판세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불복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얼마나 박빙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이겠죠. 출구조사처럼 0.6%로 갈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붙었을 때처럼 또 더 벌어질 것이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선관위 부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관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선관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말씀처럼 부정이나 불복이나 이런 데까지는 어느 누가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런 일이 없어도 불복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전체 그 체계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전체 그 사전투표에서도 본투표가 아니라 확진자, 격리자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문제점은 뭐 어떻게 뭐 변명의 여지는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부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자들의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이 시각 한 14.68%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각 현재 인천 서구 득표율 보고 계십니다. 1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구리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6.5%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구리 지역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4.7%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경기 안성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49.4%로 근소한 차이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 8%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4% 그리고 그 뒤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6.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대대로 대선 당선자를 맞췄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충북 옥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충북이 쪽집게 지역인데요. 현재 윤석열 후보 57.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서귀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 개표율 25.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 적중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6%,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선 7차례 100% 적중 지역, 저희가 지금 하나씩 정리해드렸던 인천 서구, 경기 구리, 경기 안성, 경기 평택, 충북 옥천, 제주 서귀포시. 자, 이것만 모아놓고 보면요. 7개 지역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4곳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2곳에서, 4곳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2곳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네.
네. 네, 20대 대통령 선거방송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YTN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신임 대통령이 누가 될지 5,200만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모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득표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소장, 또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득표 과정들 계속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계속 방송을 좀 보셨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가시던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느끼는 게 있었나요? 일단은 예. 지금 이 가중치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JTBC 조사하고 방송 3사 조금 다르게 가중치 보정을 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담당자들이 나중에라도 그걸 꼭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갖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선거 투표 다 끝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반드시 좀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투표율이 지금 평균보다 낮은 지역을 좀 중심으로 저는 좀 봤거든요. 근데 예. 평균보다 지금 낮은 지역이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제주 그리고 부산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 특징이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보다 낮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 좀 예상치가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충청권은 거의 1% 이내에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제주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혹시 충북, 인천? 예, 충북, 예. 충청, 부산. 충청은 어쨌든 좀 거의 비슷하고요. 네. 제주하고 부산. 그다음에 부산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또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와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진짜 다 개표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이건 끝까지 가봐야 한다. 네, 얘기입니다. 이 예. 정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출구조사, 그것도 0.6, 0.7 이 정도면 섣부른 판단 불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예. 변수가 많고 예. 재외국민 투표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확진자 6시 이후에 투표가 시작된 맞아요. 예. 확진자 표 역시 아직 예. 전혀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5분, 10분 뭐 당선 확실, 유력 이런 걸 띄우는 게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두 출구조사가 조금씩 엇갈렸기 때문에 물론 둘 다 오차범위 이내에 있으니까 할 말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바뀌어도 큰 흠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네네. 몇 분 빨리 당선 유력이나 확실을 띄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가 이 선거방송 초기에 몇 %면 이제 좀 알 수 있겠냐고 50%로 말씀하셨는데 좀 바꾸시겠습니까? 50%도 굉장히 깎아서 한 거고요. 실은 이 정도 격차면 저는 한 80% 이상, 90%. 예. 제가 예전에 신문사 근무할 때 예. 제가 데스크였으면 절대 서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80% 정도.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출구조사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사후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네. 총 투표율, 총 투표자 중에서 둘 예.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 반절은 그러니까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 반절은 지금 보정이라는 방법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 이게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서 한 30%가 되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5대5 비율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사전 투표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를 기회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도 사전 투표, 본 투표라는 뭔가 차별적인 의미의 용어조차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선 투표제 이런 걸로 가는 것은 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논해진다고 얘기가 하니 나왔으니까요. 차제에 예. 이 우리가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두 번의 커다란 실수를 통해서 선관위에서 좀 더 세세하게 규정도 짜고 그러면서 많이 정확도가 올라갔던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듯이 예. 이번 것을 통해 이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이번 것을 통해서 우리 조사의 신뢰도나 선진화를 앞당기는 그런 계기로 또 한 번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논의는 아마 선거 끝나고 차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뭐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어느 곳에 득표
득표가 좀 유효했을지,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느 곳에 득표가 좀 유리했을지 지역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과 이제 연령이 지금 다 다르게 나왔는데 예. 이게 반을 딱 접은 것처럼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펼치면 양쪽이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도권의 표심이 결국엔 이제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 50.9, 이재명 후보 45.4, 경기 지역은 윤석열 후보 45.9, 이재명 후보 50.8이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거의 어렵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 점은 참고해야 될 거예요. 저 언급한 출구조사가 매우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어쩔지는 내일 최종 선관위 집계로 알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경기, 인천의 합 인구는 120을 훨씬 넘습니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서울시가 100일 때 경기, 인천 합쳐서 99, 100,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약 10여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에서 계시던 분들이 경기도 전출하는 게 많았고 각 지에서 수도권으로 일자리나 학업 때문에 올라올 때도 막바로 서울 들어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난개발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인구 격차가 지금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이겼을 때 서울에서 얼만큼을 더 벌려야 득표수에서는 비슷해질지는 10여 년 동안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지금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심은 항상 지역 현안과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들끓고 있는 8개 지역이 있습니다. 핫이슈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개표율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핫이슈 지역,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관심 가는 지역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현안이 있으면 여당 후보에게 가든지 뭐 야당 후보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투표율 나온 거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투표율이 가장 높은 3개의 지역이 서초, 송파, 양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 그다음에 성남 분당, 그다음에 안양 동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좀 민감했던 지역들 그리고 그 보수 표심이 좀 강했던 지역들이 지금 투표율 1, 2, 3위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부동산 영향 보수 쪽 표심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에서 굉장히 준비했습니다. 주제별, 지역별 소팅이라 그러나요?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참 다양하게 잘 섞었다는 얘기를 방금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기존 지역적 정치 정서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 곳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경북의 원전 벨트가 있는 곳들. 그곳은 원래 보수 색채가 강했던 곳인데 문재인 정부의 사실 그게 좀 오해를 많이 받은 정책입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 60여 년 후에 원전을 슬로우 다운으로 가겠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안목의 것을 발표했는데 마치 그게
곧 원전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왜곡돼서 악선전 받았던 것도 있고요. 예. 어쨌거나 그건 뭐 지나간 논란이라고 치고 그런 것들은 정확히 기존 지역적 정서와 원전 문제를 둘러싼 해당 지역민들의 경제나 민생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이 명확히 반영되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도 그 반대도 호남 지역의 새만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전북 지역에 민주당 정서가 강했던 곳인데 새만금을 이러이러한 그랜드 플랜 하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다할 리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 정서 플러스 해당 지역의 현안 같은 것을 잘 묶어서 매우 뉴스 시의성 있게 했고 일단 이 기획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것과 지금 당장의 것, 지역민들에게는 중장기적인 것 못지않게 오히려 지금의 것이 더 지금 이 땅 여기 이것이 더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무엇, 달디 단 무엇 이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국익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다하는 인기 없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지도자인 것이고요. 대선은 그런 것에 깜냥의 일부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 원전과 화전 문제, 화력발전소 축소하는 거에 대한 충남 보령 이쪽 지역의 정서도 보니까 윤 후보를 지지하면 그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탄소, RE100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매우 큰 정책에 있어서 편차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히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아젠다, 시대정신 이런 게 굉장히 빈약했던 대선이라고들 입을 모으지만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이해도도 높았고 그것을 정치적 의사표현도 제법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일단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한 표 한 표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전국의 투표율은 2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전국 투표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두 후보가 한 3%포인트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이죠. 개표율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표율이 20%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득표 상황을 비교해 보면 3%포인트 차 정도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전국 투표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나가다가 좁혀가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출구조사랑 조금 비슷하게 갈 것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출구조사는 이제 맞춘다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이제 그 아까 응답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밖에 개표율이 안 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투표율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지역적이거나 이제 연령별 특징들이 뭔지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과를 추측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그 상위 투표율 3개, 그러니까 각 이제 그 광역에서 다시 좀 시군 단위로 들어가 보면 15단은 군 단위에서 좀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이제 좀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15다 군 단위가 높다. 일단은 이제 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인구가 많을 것이고 군 단위는 좀 그렇지 고령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좀 군 단위에서 고령층의 분들이 유권자분들이 많이 좀 투표하러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큰 선거를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비슷합니다만 특히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행정구역이 작아지는 곳 시에 비하면 군 또는 읍면동의 투표율이 항상 높습니다. 공동체의 특성도 있는 것이고 또 조직적 투표소 동원. 결국 여론조사와 투표의 가장 큰 차이는 여론조사는 허용 오차라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손대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석을 안 되는 명확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투표 행위는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에는 기권 이런 게 있지만 여론조사는 그 기권을 명확히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투표 동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지지자를 투표소에 데리고 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가 가장 확실하게 작동되는 게 투표일 직전부터 투표일 당일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군구에 비해서 작은 행정 읍면동 단위의 투표율이 항상 높아왔고 이것이
당분간은 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이 완전히 피폐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연담화 현상으로 전국이 도시화로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인구 포션은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변해갈 겁니다. 근데 짧게 덧붙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 지금 조사에서 나온 거를 보면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표율 상위 탑 3개가 계룡시와 청양군과 부여군이에요. 근데 충남에는 우리가 볼 때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많이 투표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꼭 맞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한 투표율은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할 테니까. 저희가 지금 충북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곳에서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52.4% 또 문재인 후보가 43%대였습니다. 충북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충북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이니까 대선을 갔잖아요. 전국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충북이 대표적으로 늘 투표율은 조금 낮았는데 충북에서 진 사람이 승자가 된 적은 없고 아마 뭐 인천 중군가도 그렇고 제주도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개표 속도 자체는 생각보다는 빠릅니다만 아직 전혀 손대지 않는 두 그룹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변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 짧게 말씀드리면 충북 지역은 지금 전국 투표율보다 좀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충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3, 이재명 후보가 45.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북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개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 뭐 개표를 해 보면 과거의 어떤 공식이 깨질 확률이 좀 지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지지 세력 결집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의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 것이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었습니다. 부동층의 표심. 부동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가를 최대 변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권자들께서 표심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후보자 요인, 그다음에 이제 정당 요인, 그다음에 미디어 요인과 이슈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양 정당이 다 결집을 하는 투표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정당 요인이 가장 크게 작동을 했는데 선거 막판에 지금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부동층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층들은 결국에는 이제 후보자 요인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투표의 직전에 그 후보자들이 냈던 메시지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해서 마지막 표심을 정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후보자들이 마지막에 냈던 메시지가 부정적일 때 오히려 그 후보를 안 찍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마지막에 후보들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메시지와 태도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마지막에 메시지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않았고 좀 수위가 굉장히 좀 높은 수위의 거친 발언들이 나와서 아마 이제 그 중도 표심에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광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우선 구도 문제에 있어서는 1년 넘게 50%를 넘나들었던 정권 교체 심리라고 해야겠죠. 그건 론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심리는 광범위하게 있었고 크게 변하지 않아 왔다. 물론 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긍부정이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조금의 영향은 받았으나 정권 교체 심리는 계속되어 왔다. 그거에 대항할 만한 범여권층의 매우 효과적인 그랜드 아젠다는 없었다. 비교적 없었다. 열흘 전쯤에 제기된 정치 교체 이슈는 매우 효과적이고 한국 정치사 발전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불과 열흘 남겨놓고 제기됐기 때문에 왜 여지껏 미하다가 뭐 이런 반론이 있었고요. 단일화 이슈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범보수권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쪽으로 그러나 그에 따른 반작용 역시 대단히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남녀 갈라치기의 폐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표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봤을지는 나중에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논란을 보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2월 초에 들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권 능력이나 태도 또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갸웃하게 만드는 점이 좀 있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보아왔던 추세 그런 것들이 맞부딪히는 지점이 오늘 이렇게 팽팽한 출구조사로 나온 건 아닌가. 어쨌거나 지금은 도저히 판단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양당의 의원 모시고 사실 그 당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조사했던 것과 차이가 꽤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건 조금씩 소폭씩 따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뭐 물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샤이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양당의 표정이 굉장히 좀 상이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쪽이 약간 정지된 화면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게 들어보니까요. 네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가 너무 차이가 컸다. 그랬을 것 같아요. 충격에 휩싸인 모습도 좀 그런 보였고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14%포인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난 한 3, 4일 전에는 8에서 10 정도까지 이제 격차 좁혀지는 걸 그쪽도 인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인지는 지금 상황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에 휩싸였고,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20만 표 이내에 지금 격차에서 이제 승패가 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적이 좀 되었지만 그 지지층에서 일단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혼란의 기간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당의 판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언론사 의뢰로 해서 공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참고로 저희 KSOI에서 깜깜이 기간 들어와서 정확히는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던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공표 금지 시간은 조금 전 7시 반인가 8시에 풀렸으니까 물론 출구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선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47.0, 윤석열 46.5, 0.5%포인트 차이니까 저는 뭐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합니다. 몇 번 조사를 다시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이죠. 이건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ARS고 1000명 샘플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사전 투표가 있었던 이틀 동안 조사한 부분이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함께 여쭤봤어요. 그때는 윤석열 50.0, 이재명 45.6. 오차범위 이 내지만 아주 하단 쪽은 아닌 중상 고쯤에 이렇게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뭐 딱 붙었다고 해도 되고 당선 가능성은 윤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표집은 다 말씀해 주시죠. 1000명 응답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별 분석,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응답률도 혹시 적어오셨습니까? 응답률 물론 있고요. 나는 보수다라고 밝힌 분들이 31%, 진보가 28.4%, 중도라고 답한 분이 35%입니다. 나머지는 모름 무응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좀 다르게 나온 추세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뭐 항상 일치하는 것도 지지도와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 좀 쉽지 일치하는 않습니다.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좁전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그게 이제 깜깜이 기간이어서 당연히 공표를 못하는 건데 우리는 지지율은 딱 붙어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것과 남의 것의 뭐 조사 정합성이랄까 이런 걸 늘 서로가 고민하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당 판세 조사도 이렇게 함께 해보면 그때는 좀 샘플은 크고 전화번호, 안심번호 이렇게 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쩔 땐 일치하고 어떨 땐 일치하지 않을 때 참 고민스럽죠. 그런데 당 판세 조사도 이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국힘 쪽에서는 뭐 당대표를 위시해서 8.5%포인트로 이긴다 이 말이 깜깜이 들어가자마자 나왔고 이게 10%로 늘어났다가 어떨 땐 다시 3.345%포인트 줄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크구나. 물론 뭐 거기도 그 일정한 상배를 모든 조사가 다 이루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있을 텐데 이렇게 매일 그 장마철에 무슨 습도 변화
기후 급변기 때 온도 변하듯이 막 이렇게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은 있었죠. 아마 여의도 연구소는 ARS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더 커졌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출구 조사와 지금 KSY 조사에 거의 근사하거든요. 출구 조사를 하지 말고 KSY에게 맡기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 모집단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균질하게 다 뽑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응답자들의 정직도, 신뢰도 이런 걸 따져보고 그다음에 출구조사가 공중파 3사 같은 경우는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7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했고 굉장히 많은 JTBC는 140개 투표소를 상대로 4만 명. 14,000개 정도 투표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40개입니다. 140개인가요? 알겠습니다. 전국에 14,000개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샘플 차이는 좀 나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도 저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0.8, JTBC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데 둘 다 오차 범위 들어와 있는데 응답자들의 정직도 같은 걸 감안하면 여론조사보다는 출구조사가 당연히 저는 더 정확성, 신뢰성은 전문가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해주고 아무튼 많은 숙제를 남기는 또 하나의 대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25% 가까이 이제 개표율이 올라왔습니다. 24%가 넘었고요. 24% 넘은 상황에서 전국 투표율만 개표율이 25%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9.83%, 윤석열 후보가 46.92%. 현재 그 차이는 계속 한 3%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부에 어떻게 변할지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후반부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지금 나중에 개표가 될지 먼저 개표가 될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사전 투표를 먼저 보통 이제는 한다 개표를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격차가 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때 그 단일화에 대한 그 분노 표심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이쪽으로 좀 이동하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무리 멘트 듣겠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분노 표심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양당 의원들을 모셨을 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의 효과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두렵고 정확한 것은 역시 국민이 아닌가. 그 단일화가 인위적이었고 기습적이었고 희화화시키는 거였고 국민 정서를 상당히 반하는 가치 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역시 국민은 정치의 주체고 제대로 대접하라. 선거 때만 그러지 마라. 주권 재민을 몸으로 실현한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개표율과 1, 2위 달리는 후보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 2위 후보 위주로 살펴봅니다. 화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살펴봅니다. 개표 현재 26.2%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8%, 윤석열 후보 47% 접전 상황입니다. 네, 시도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개표 18.8%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7%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6.8%로 2위입니다. 이어서 경기 지역 살펴봅니다. 개표 현재 20.7%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50.9% 1위, 윤석열 후보 45.8%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입니다. 개표 현재 15.7%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49.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8%로 2위입니다. 네, 이어지는 지역 대전입니다. 개표 현재 28.3%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9%로 1위, 윤석열 후보 47.5% 2위입니다. 현재 접전입니다.
네, 충남입니다. 개표 현재 42%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1.5%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지역 충북입니다. 개표 현재 43.2%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2.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44.1%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세종입니다. 개표 현재 9.2%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윤석열 후보 40.7%입니다.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개표 현재 34.7%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7.6%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39.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울산입니다. 현재 27%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2.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이재명 후보가 43%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입니다. 개표 28.5%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61.4%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4.7%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입니다. 개표 현재 20.1%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75.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이재명 후보가 21.3%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 지역 살펴보시죠. 개표 37.9%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74.5%로 선두, 이재명 후보 22.4%로 2위입니다. 네, 광주 지역입니다. 38.2%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6.2%로 1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1.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전남입니다. 개표율 52.1%, 이재명 후보가 87.8%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9.9%. 네, 전북입니다. 개표 현재 32.5%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5.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위로 12.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가보시죠. 개표 43.7%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4.6%로 1위, 이재명 후보 41.7%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제주입니다. 현재 17.4%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3.4%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2.5%로 2위입니다. 네, 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남은 개표 상황도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